뉴욕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요. 뉴욕은 클로징을 해도 정식으로 기록이 되려면은 시간이 걸려서요. 매분기 부동산 거래의 100%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분위기는 알 수가 있어서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예요. 2년 전에는 1200개의 클로징밖에 없었는데요. 4분기 거래 기록을 보면요. 4000개의 클로징이 있었어요. 이 의미는 정말 셀러가 현실적으로 변했고요. 바이어의 수요도 그만큼 잘 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 숫자가 좀 걱정은 되는데요. 팬데믹 후에 비즈니스가 다시 오픈하기 시작한 재작년 11월을 살펴보면요. 2만 개의 매물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1월은 대략 5,700개의 매물이 나왔어요. 이 숫자가 낮냐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1월에 나오는 평균 매물이 5,500개였기 때문에요. 5,700개의 매물은 많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거래되고 있어서요. 매물이 더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켓이 활발한 봄에도요. 평균 4,500개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록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 거죠. 최근 콘도의 재매매 평균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요. 지난 20년 동안 럭셔리 매물이 계속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간간히 최근에 지어진 럭셔리 콘도의 재매매 거래 기록을 살펴보면요. 가격 하락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코압의 보통 15에서 20%가 낮게 거래가 되면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렌트를 줄 수도 있고 제약이 거의 없는 콘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다가 주식시장 회복이 굉장히 빨랐고요. 기록을 세울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이 바이어가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요즘 콘도는 굉장히 잘 지어서요. 최근 신축 콘도는 5성급 호텔보다도 더 나은 부대 시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도 코압을 안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코압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럭셔리 마켓은 항상 매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만큼 셀러가 꼭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리먼 사태 때처럼 이번 팬데믹에 뉴욕 집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는데 안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페이스로요.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랑 좋은 딜을 잡을 수 있는 빌딩을 소개해달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코압이 떨어지면 콘도가 올라가고 작은 사이즈가 떨어지면 큰 사이즈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 아파트 모두 가격이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인벤토리인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최근 거래 중에서 14가 아래에 300만 불 이상의 매물이 5개나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가격이면 신축 콘도를 구매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 어제 신축 빌딩이 내일은 재매매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뉴욕 부동산 모든 콘도랑 코압의 4분기 거래 현황을 살펴볼게요. 제가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기록은 콘도랑 코압의 가격 상승 하락폭이지 원베드의 상승폭도 특정 빌딩의 가격 하락폭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동산 마켓 리포트가요. 콘도 코압이랑 신규 분양 아파트의 기록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데이터의 정확성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신규 콘도의 높은 가격 때문에요. 다른 데이터의 정확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코비드 시작점에는 220 센트럴파크 사우스 건물의 거래 때문에요. 가격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주식이랑 비슷한데요. SP500 주식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요. 모든 500개 주식이 상승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마켓을 잘 살펴봐야지 돼요. 평균 가격이랑 중간 거래 가격은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난 분기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요. 2% 높아졌고요. 중간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중간 지점을 측정하는 거라고 많이 설명드렸죠.
2020년 4분기보다 3%나 상승해서 110만 불이에요. 클로징 숫자를 보면은 부동산 전망 리포트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3,649개의 클로징이 있었고요. 2020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65%나 상승한 숫자예요. 뉴욕 4분기 신규 분양 콘도 현황은요. 지금은 큰 사이즈의 럭셔리 콘도 매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스튜디오의 판매가 주춤한 편인데요. 팬데믹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큰 사이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은 현재 매도 기간이 가장 짧아졌고요. 매물의 마지막 가격이랑 매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계약도 평균 2.4% 디스카운트를 받았고요. 분양 콘도 평균 가격은 2020년 4분기랑 비교해서 9%가 낮아요.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2,055불로 작년보다 1% 낮아진 기록이고요. 지역별 거래량은 14가 아래가 38.1%로요. 가장 높은 거래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욕 부동산 4분기 콘도랑 코앞 재매매 평균 가격은요. 2020년 4분기보다 10%가 높아졌어요. 반면에 중간 가격은 5% 상승을 했고요. 재매매 콘도 평균 가격은요. 3베드 이상의 평균 가격이 36%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콘도 거래 가격이 모든 사이즈를 합해서요. 작년보다 16%나 올랐고요. 2020년 4분기와 비교를 하면은요. 모든 사이즈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뉴욕 부동산 4분기 재매매 거래 기간을 보면요. 작년 4분기는 평균 112일이었어요. 2020년 4분기랑 비교하면은요. 17%나 더 빨리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마켓에서 기본 6개월 이내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재매매 콘도랑 코앞 거래는 셀러가 마지막 매도 가격에서 97.6%를 받고 거래되고 있어요. 이 기록은 2017년 1분기 이래로 최고로 높은 가격이에요. 뉴욕 4분기 재매매 거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재고량이 많지 않은 지역 중에는 웨스트 사이드랑 어퍼 맨해튼이랑요. 그리고 14가랑 34가 사이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스트 사이드랑 미드타운은 코비드 이전부터 매물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 12월을 보면요. 미드타운 이스트랑 웨스트가 가장 많은 매물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어퍼 맨하튼이랑 웨스트 사이드는 항상 매물이 모자란 곳이에요. 현재 14가 아래를 보면 분양 콘도의 거래가 최고치를 보이는 곳이에요. 그만큼 매물도 모자라고요. 지금은 가격이랑 어떤 종류의 매물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2021년 클로징 숫자는 15,600건이에요. 그 의미는 대략 17,000개의 아파트가 계약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숫자는요, 재작년 2020년의 2배인 숫자고요. 팬데믹 때 주춤했던 거를 감안하면은 놀랄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2007년에 19,000개의 클로징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숫자고요. 2007년은 건설붐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15 센트럴파크 웨스트랑 플라자 그리고 타임워너 같은 대규모 럭셔리 신규 콘도가 많이 분양했기 때문에요. 작년에 15,000개의 클로징 숫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트 사이드 재매매 스튜디오는 중간 가격이 유일하게 하락을 했어요. 코앞의 경우는 프리오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7%, 그리고 포스트원은 8% 상승했어요. 콘도는 9% 상승을 했고요. 웨스트 사이드는 3베드 이상의 중간 가격이 2020년 4분기랑 비교를 하면은요, 19%나 상승한 가격이에요. 콘도 평균 스퀘어피트 가격은 1,601불로 지난 4분기보다 6%나 상승을 했고요. 미드타운의 3베드 아파트의 중간 가격을 보면요. 오히려 작년보다 7%나 떨어졌어요. 그 반면에 다른 사이즈는 가격이 올랐고요. 콘도 평균 스퀘어피트 가격은 작년보다 7% 상승을 했어요. 14가에서 34가 사이의 다운타운을 보면은요, 2베드랑 3베드 이상의 중간 가격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상당히 올랐고요. 코앞 프리오 아파트는 평균 룸당 가격도 14%나 상승을 했고요. 포스트호 아파트는 9% 상승을 했어요. 콘도 역시 9% 상승을 했고요. 14가 남쪽 다운타운은요, 원베드 중간 가격이 2020년 4분기랑 비교를 해서 19%나 상승을 했어요.
콘도 스퀘어피트 가격도 3천만 불 이상의 거래가 5개나 있었어요. 그 덕분에 2020년보다는 10% 상승을 했고요. 어퍼 맨하탄의 경우는 콘도 평균 스퀘어피트 가격이 990불이어서요. 2020년 4분기보다 16% 상승을 했어요. 작년에는 렌트 시장도 너무 핫해서요. 가격 경쟁을 하고 높게 렌트될 정도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렌트가 나오면 바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찾는 세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는 6천 개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바이어가 집을 구매할지를 모른다면요.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랑 계약이 들어간 숫자를 알아야지 정확한 마켓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부동산 마켓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설정이에요. 가격이 너무 높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핫하더라도요, 매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는요, 작년에 예외적으로 핫했던 마켓이에요. 이 부분이 무한정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는 않겠지만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마켓이 많은 탄성을 받으면서요, 아직도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바이어도 이제는 구매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직 조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인벤토리는 충분히 있고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014년을 보면요, 3,000개의 매물량이 있었고요. 그때도 그 시기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바이어가 리먼 사태 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물이 급작스럽게 20에서 25% 가격 하락이 있다면요,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제가 다른 부동산 분석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요, 뉴욕은 큰 태풍이나 테러리스트 공격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잘 버텨왔어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가장 좋은 딜을 찾을 때는 아무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4%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해서요. 1,000만이 넘는 일자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잘 돼서요. 일하지 않아도 되거나 정부 보조금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맨하탄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구인 사인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가게는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월화는 쉬거나 토요일에는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주식시장의 경우는 오로지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한데요. 반면에 부동산 마켓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요. 다시 빠르게 리셋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전처럼 가격이 컨트롤 못할 정도로 급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 연간 5에서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매년 10%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 셀러 마켓이에요. 그래서 빨리 팔리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가격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시기예요. 많은 럭셔리 코업들이 분양 콘도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당연시 여겨진다면요, 많은 바이어들이 분명히 다른 아파트로 눈을 돌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기록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장기간으로 봐야 하고요. 지금 현재가 여전히 좋은 딜로 원하는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지금 뉴욕이랑 미국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요, 재고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요. 가격도 급상승한 데다가 이자율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집 매매가 얼어붙는 거고요. 그런데 뉴욕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본 연봉이랑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요. 높은 수입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웬만한 곳에서 렌트를 하거나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인데요. 연방은행 의장이 다시 임명이 됐는데 이 페드랑 트레저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도록 만든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매년 4.7% 상승률을 보여서요.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그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2%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고 저축을 하는 대신에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른 상태고요. 인플레이션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데요, 공급이 그 문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생산이 정상 가동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는 통화 공급이에요. 이 부분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비드 초창기 때부터 통화 공급량이 40%가 증가를 했는데요. 12년 전에 금융위기를 기억을 해보면은 수십 조의 통화를 찍어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찍어낸 돈은 은행으로 공급이 됐고요, 연방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통화를 빠르게 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이 통화가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할 수 있었고요. 단지 문제는 너무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점점 덜 소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 상승도 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을 쫓아가지 못할 거고요, 바로 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방의장이나 재무장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양의 통화를 찍어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금리도 오를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고요, 아직도 단기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거는 이 부분이 모기지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지난 9개월을 봤을 때요, 가장 높은 이자율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갑자기 두세 배가 된다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말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거의 4%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지난 40년 평균 이자율로 봤을 때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고요. 기억을 해보면은 금융위기 전인 집값 버블이 있을 때는요, 이자율이 거의 6에서 7%였어요. 그래서 지금 4%도 굉장히 좋은 이자율이에요. 물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승을 해야 된다면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는 임금 상승이랑 같이 경제 성장이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랑 본드시장이 변덕스러울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자율은 좋을 거예요. 지난 2년간의 외국인 바이어가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코비드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요,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도 외국인 바이어가 다시 부동산 구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만큼 거래량도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언제가 가장 좋은 투자 시기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질문을 주시는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상승을 한 거는 분명한데요,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오늘 구매를 하시는 게 다음 달에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더 좋은 딜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